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 장소 대관을 주선한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가 문란 행위, 탄핵의 구판을 멈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듭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개별 행동은 자제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와 탄핵의 밤 후폭풍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탑10 저희 프로그램을 밝혀줄 네 분의 뉴스 패널 소개합니다. 예, 뉴스톱10 이거는 두 번째 2위 소식은요. 연막탄 터뜨리며 퇴진. 자, 이 소식을 준비했는데 바로 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바로 저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는 도중에 이 붉은색의 연기를 내뿜는 연막탄, 이거를 세 차례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요즘에 사실 이런 집회를 해도 평화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질서를 잘 지켜서 큰 충돌은 없었는데 어제 연막탄이 터져서 한 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 연행이 됐고 지금 저렇게 연막탄을 터뜨리는 상황이면 이미 평화적인 집회로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런 지금 탄핵 관련 집회를 계속 열고 있는 단체 중에서요. 자주통일평화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원래는 명칭이 뭐였냐면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였어요. 이 단체가 올해 6월에 이름을 바꿔서 자주통일평화연대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단체가 지금 북한의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 들고 나오면서 북한에서도 그 단체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체가 자주통일평화연대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이런 데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집회를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는데 고층 건물이나 이 좋은 자동차 이런 것이 사진에 드러나게 보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해서 보도를 해요, 사진을. 그런데 지금 저렇게 연막탄을 터뜨린 장면이 아마 북한에서도 보도가 될 겁니다. 저렇게 연막탄으로 이렇게 뻘겋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사회가 불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니까요. 하지만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집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전 강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 취지의 탄핵의 밤이란 행사를 개최했죠. 이것도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국회 안에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정권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와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 강북구 몸을 던져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최소 평론가. 네. 탄핵의 밤 행사가 그제 열렸는데
국회 안에서 열린 것이 이 장소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덕구 의원 개인이 탄핵에 찬성하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뭐 얘기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법에 보장된 그 대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렇게 탄핵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장이나 거리에서 할 얘기를 국회 안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더더군다나 국회라는 모든 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데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탄핵을 저는 주장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하면 될 일이지만, 물론 저게 대관을 국회의원 이름으로 대관하면 모든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말하자면 법률적 위헌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어쨌든 강덕구 의원이 국민의 말하자면 국회의원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말로 탄핵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장 외에서 소리를 칠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국회 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과연 저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집결하는 그런 곳에서 저렇게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게 온당한지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김직 전 대변인,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나왔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은 독재 정권의 앞잡이고 반드시 국민 손에 심판받을 것이다. 난 끝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덕구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어떤 당론, 이런 걸 논의할 정도의 어떤 일체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팩트로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강덕구 의원이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건 지난 9월 18일 날 그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 연대라고 해서 진보당,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의원 12명이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의 목소리를 낸다. 지금이 국정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받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알렸거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 어제 행사는 그 연장선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강덕구 의원의 어떤 이 개인적인 의정 활동 부분이지, 그것이 민주당과 어떤 당 지도부와 교감을 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오늘 김윤덕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제 국회에서 열렸던 탄핵의 밤 포스터를 보면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3년도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총선에 뛰어들었었는데, 이제 9월이니까 3개월도 안 남은 상태, 3개월도 길다,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내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김직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탄핵과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자제하라라는 오늘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 중이나 또 최근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혹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뭐 임기가 반도 안 됐습니다만 이거 너무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일꾼이 머슴이 일 안 하고 더군다나 주인을 넘보면, 주인을 깔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들이 잘하면 계속하게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예, 성취 부의장. 물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당이 잘못하면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최근에 올렸던 군주 민수, 저 단어에서 보면 저
이 사자성어 결국은 탄핵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더군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권자들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사실 이제 목적이 아니라 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인 건데 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주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강조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사법적 탄핵이라고 하죠. 소추를 의회에서 하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권한이 의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권한은 주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뜻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난 총선 때 그런 발언을 했고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유세를 도는 과정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봤을 때는 원래 야당은 이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정권 심판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권자들에게 이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 우리에게 표를 줘서 야당에게 표를 줘서 뭐 탄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표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초단체장 내석을 또 우리에게 주시면 그 권한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지 탄핵을 암시한다?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룡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주민수란 저 단어. 지금 일련의 전체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런 군주민수라는 SNS 내용을 올리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왜 탄핵으로 해석이 되냐면 자 강득구 의원이 저렇게 국회의원회관에서 버젓이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대관해주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극체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반해서 저런 행사를 대관해주고 개최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는 게 가능합니까? 탄핵 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거기에 가담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그만해라, 해체해라라고 하면은 바로 해체할 당 아닙니까? 그리고 강득구 의원에게도 이거 행사 대관 잘못했다 사과해라라고 하면 사과할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는 민주당이에요.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SNS나 혹은 그 유세 과정에서의 멘트들이나 전부 다 민주당이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뭐 6개월도 안 돼서 2022년 10월부터 탄핵 집회에 일부 의원들이 참석해 왔다면서 이건 옛날부터 준비돼 왔던 과정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김지욱 전 대변인. 저 2022년 10월입니다. 지금 아직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태. 지금도 빠르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는데 당시엔 정말 정권 초기였단 말이죠. 저 때부터 주장을 해와서 계속 정권을 흔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민주당의 의원 17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한 180명 됐죠. 그중에 몇 명의 의원들이 저런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당 전체의 어떤 탄핵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혹세무민이고 그리고 이걸도 너무 침소봉대 해석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전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 방향을 바꿔라. 지금 그게 4월 총선의 민심이었는데 그 4월 총선 이후에 어떤 국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야당이 그러면 지금처럼 하시는 대로 그냥 쭉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견인해야 할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빠른 국정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그 어떤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이 후폭풍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구형은 있었고 2년 구형을 했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었죠. 자, 과거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부터 먼저 보시죠. 대표님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관심 조사 네, 계단 조심하세요.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 관련된 전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재판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예, 최선 평론가. 네. 일단 워낙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개여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위증교사 재판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성남시장 과거 이제 자기가 그 변호사로 활동할 때 이제 성남시장 김병양 정 시장이죠. 그때 수행비서였던 사람한테 자신이 이제 그때 이제 KBS 관련한 이제 다큐멘터리 취재하는데 그게 검사를 사칭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본인이 거기서 이제 잘못되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사칭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사칭한 게 아니라는 걸 좀 변론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위증교사 왜 중요하냐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본인이 요구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변론용에서 보내드리겠고 어떻게 이게 소설입니까? 이거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일종의 어찌 보면은 본인이 유도해서 그렇게 끌어낸 건데 그리고 저 지금 녹취에 나오는 분은 자기가 그렇게 진술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명백한 사안인데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심사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거의 이루어졌으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안 시킨다. 예, 그때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던 건데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죠. 그때 유창원 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실관계도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데 왜 이렇게까지 재판이 오래 끌었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지금 이번 달 1심이 선고된다고 하니까 빠르면 10월 달에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추행 부의장 어떻게 보세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이 사실 선고가 아직 안 났죠. 구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판사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일단 영장 판사가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지금의 재판부가 뭐 비슷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그 녹취를 조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체를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 측에서는 좀 요약된 것을 들었으나 재판부가 전체 풀 버전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 풀 버전을 들여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링크에서는 뭔가 전 성남 수행비서가 뭔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변론 요지를 좀 보고 뭐 본인이 그걸 마치 따라서 해주겠다는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해석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저희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녹취 전체를 부분 볼 때마다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아마 결심 공판인데 이재명 측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약 열흘 전인가요? 지난 20일이죠.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었죠.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예, 송영호 대변인. 어차피 내일 결심 공판이 구형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이잖아요.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가장 센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얼마까지 구형이 가능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얼마까지 선고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요, 저 위증 교사는 가중 영역으로 갔을 때 징역 10월에서 징역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양형 기준상 최상한으로 구형을 한다면은 3년을 구형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증 교사 양형 기준표에 잘 보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감경 영역으로 가도 벌금형이 없거든요. 그런데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양형 기준을 이탈해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를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를 판결문에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도 저 혐의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사건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해서까지 그 위증이 아니거나 혹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향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당시 KBS PD였던 최모 전 PD를 비롯해서 KBS 관계자 한 5명 정도가 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사유로도 지금 유리하다고 볼 만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벌금형으로 내려가기가 매우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마저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는 가중에 2가지 혐의가 올해 아마 연내에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둘 다 무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유죄가 나왔을 때, 유죄가 나왔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출마나 이런 게 가능했을 경우와 그것조차 막혔을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글쎄 뭐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2가지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그 판단이 나오든 그것은 이제 결국 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뭐 항소심이라든지 또는 대법의 상고심까지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저 지금 2가지 사건 모두 다 이것이 과연 그 기소를 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문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차원들에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혹여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유죄에 또는 차기의 뭐 그 어떤 선거에 출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형량이 구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 민주당 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선 평론. 어쨌든 아까도 재판 지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선거법 재판이 뭐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더라도 결국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다음 대선 안에는 결국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의문,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뭐 이런 등등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이걸 질질 끌어서 나중에 혹시 이제 그 대선 때까지 가게 되면 이게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법 사건만 해도 2년 2개월을 끌어왔어요. 그다음에 이 사건도 지금 불거진 지 1년 만에 겨우 지금 1심 구형이 지금 내일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쾌한 사건, 아주 사실관계가 아주 단순한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은 지금 우리 법이 모든 3심까지를 1년 안에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2년 2개월을 끌었고,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게 1심이 나오면 3심까지 과연 언제 끝나겠느냐? 이게 과연 이게 이번 차기 대선 전까지 끝나겠느냐?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 뭐 법 왜곡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사기관 압박하죠. 심지어는 판사 선출을 제할 수 있다고 사법까지 압박하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2심도 자꾸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3년 안에 못 끝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혼재 상황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빌드업을 통해서 아예 전국 자체를 이렇게 어지럽게 가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도 먼지 속에 묻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사법부가 1년 동안, 그러니까 2년을 이렇게 끌어온 사건이라 그러면 최소한 2심은 1년 내에 끝내주고 3심도 1년 내에 끝내주는 이런 사법적인 좀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판단을 좀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는 이거는 정적 제거다, 표적 수사다 이런 등등의 발언을 많이 해왔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그저 노력하는 게 정적들 찾아서 괴롭히고 반대 의견 내는 언론이 있으면 때려잡고 이게 무슨 정치고 이게 무슨 국정입니까? 예, 형춘 부의장.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 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새롭게 또 의혹이 제기된 게 그 대통령실의 시민소통비서관실 인사가 이 시민단체, 그러니까 우파, 보수 쪽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을 하도록 사주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고발 사주였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민원 사주는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조카를 통해서 가족을 친지를 통해서 뭔가 민원을 넣고 본인이 그거를 심의해서 징계를 내리는 이 민원 사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뭔가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에게서 비판적인 언론 이런 것들을 뭔가 그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사주도 민원 사주도 하고 고발 사주도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걸 비판하면서 아니 이렇게 돌려서 사주할 그 고발을 할 수 없도록 친고죄 본인이 직접 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비판을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금 고발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참 놀랍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인과 의사를 달리하는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탄압하는 거는 2년 반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면 집권 여당 대표조차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 정적 죽이기, 언론 죽이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저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홍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저 SNS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축소하고 뭔가 이렇게 명예훼손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주로 허위 사실을 많이 말씀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진실한 사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안 돼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자꾸 축소하거나 약화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허위 사실을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를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그다음에 또 공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 받고 있는 것도 허위 사실 공표도 받고 있고 또 사법 방해라고 할 수 있는 위증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짓말, 허위 사실을 많이 말씀하셔서 문제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명예훼손죄도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러니까 현재로서 명예훼손을 제3자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당사자가 바로 그 사람만 할 수 있게 바꾸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고발했을 때는 수사도 못하고 뭐 처벌도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인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사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난 게 있습니다. 2022년에 대선을 앞두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향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가 있었답니다.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하려는 이재명 지지하는 목사들 정신이 있는가? 회개하라. 아니면 지옥 갈 것이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감옥에 갈 거다. 다 죽을 거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 이 목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국 벌금 15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김직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 목사 측은 정책을 비판했을 할 뿐이었지 이 특정 후보자를 낙선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저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에서 그 선거법을 적용한 것인데요. 저게 어떤 그 개인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신도들에게 특정한, 특히 이재명 대표 특정인을 겨냥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평가한 거예요. 판단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건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인정해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당연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과 사인 간의 대화가 아닌 이상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특정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히 있다면 저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것 하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적화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뻔뻔스럽게 궤배를 늘어놓으십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변호사시니까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났고 2심에서 유죄로 갔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기로 파기환송된 거였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 두 사안이 좀 다른 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했던 거는 결국은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어야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가 또는 허위 사실인가를 가려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그 대상이 될 것인데, 저것은 지금 의견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본 그 낙선 목적 설교 사례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보면은 이제 그 종교시설이나 혹은 뭐 직장 이런 데서 그 단체를 이용해서 그 단체의 구성원에게 선거운동하는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선거운동하면은 그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것이니까 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사안에서 한번 음미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 도중에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라면, 자,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8일 동안 4개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해외여행도 10하루 동안 같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가 됐었던 김문기 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고 반복해서 발언한 것은 얼마나 더 선거법 위반의 비난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그 양형의 균형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안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1심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금전 흐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를 의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기소가 됐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김정숙 여사, 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 다혜 씨한테 송금한 5천만 원의 출처, 그리고 사용처, 다시 갚았는지 아닌지 이 여부가 관심인데, 이거를 갚았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조국 대표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김정숙 여사가 송금을 이제 할 그 무렵에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 여사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제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니까 무슨 뭉칫돈이 있고 돈 세탁이라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아니,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까? 얼마가 왜 입금됐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퇴임 이후에 벌어진 일을 논두렁식에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망신 주고 모욕 주게 하는 겁니다. 예, 성추행 부의장. 어쨌든 지금 김정숙 여사에서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 이게 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이 건너간 것, 이게 왜 직접 주문되지 왜 건너갔느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게 검찰인 것이고, 어제 저희가 채널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다혜 씨는 이 돈을 어머니한테 갚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좌이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예. 제3자를 통해서 줬다 이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해왔는데 그때 그 김정숙 여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뭔가 당시 그 사저를 둘러싸고 있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가 워낙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아까 조국 대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된 돈이었다면은 그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았겠느냐.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같이 기재해서 입금을 하지 않았냐라고 해명을 했고 저는 이 5천만 원 건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 그 김정숙 여사의 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조사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왜 수사 과정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5천만 원이 부정한 돈인 것처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흘러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이런 것들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숙 여사가 과연 5천만 원 어디서 이걸 구했는지 소명할 기회도 없이 나중에 소명한 다음에 그 소명이 되면은 검찰이 사과할 겁니까? 아 그때 그 뭔가 이 수사 내용이 흘러내려가서 명예훼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별건 수사를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것들 이 5천만 원에 대한 막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정적 제거를 위해서 먼지 처리를 한 다음에 나온 먼지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는 이 별건 수사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금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그 전사회 특혜 채용과 관련된 사건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뭐 다혜 씨의 그 출판사와의 돈 그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옆으로 새는 것이 겸찰에서는 뭐 경제 공동체를 뭐 만들기 그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윤건영 의원이 또 얘기했죠. 지금 방금 말한 5천만 원은 퇴임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회 특혜 채용을 밝혀내는 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금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이 5천만 원 상환 여부와 별개로 그럼 김 여사는 돈이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이걸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출신이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본인인가요? 그거 타고 경호원도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극우 시위대가 있으면 그 길을 은행 가는 길을 못 가나요? 도대체 현금 5천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누구로부턴가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겠죠. 그 중개 누구냐는 거죠. 국민의힘이나 이 검찰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며 어디서부터 나서 돈이 나왔고 또 딸은 어떻게 그 돈을 또 갚았고 뭐 등등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퇴임 이후에 재산 신고했을 때 현금 5천만 원이 관보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좀 투명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김정숙 여사가 재임 당시에 이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고가의 옷을 구입했는데 그 옷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게 현금으로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띠지로 된 이른바 관봉권 형태였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정부나 관 쪽으로 가는 그 돈이 그 돈으로 지급됐다는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마련하기에는 쉬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으면 바로 그걸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5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마련해서 친정엄마가 뭐 딸에게 그냥 뭐 생활비 자금으로 주듯이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과거 또 재직 시에 이른바 옷값을 낼 때 과연 이 돈을 그 돈을 누가 냈느냐 출처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여사 특검 하게 되면 이 부분 다 들여다보자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윤건영 의원은 이게 친정엄마의 돈 융통한 거고 친한 지인한테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거다. 만약에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과연 현찰로 주든가 다르게 했겠지. 이거를 돈을 받아서 송금하고 기록에 다 남겼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의혹이 하나둘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해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당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의 왕국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사건을 이제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에게 아마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난 26일 이런 수사 결론을 보고받았고 곧 최종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명품백 최종 보고 받으셨을까요? 혹시 김건희 여사랑 최재형 목사는 불기소 처분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김직존 대변인. 어쨌든 지금 검찰이 이르면 내일쯤 돈을 명품백을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도 불기소. 그다음에 줬다는 최재형 목사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그동안에 역대 2018년 이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그 기소 의견을 그 권고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리한 것이 이제 아마 내일이든 뭐 모레든 처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김 여사를 방탄하고 검찰은 불기소로 김 여사를 방탄해주는 이런 방탄 동맹을 맺은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줬던 그런 그 최재형 목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줬을 땐 그런 어떤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불기소할 수 없다 보니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번째 이 수사 지휘권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보호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 후에 미래에도 그렇게 좋은 평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결론이 나게 되면 과연 그 다음 김건희 여사는 이 관련돼서 사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셨다면 총선 결과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아마 총선 당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그 한마디 아니었나. 예, 성추행 부의장 1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채널A가 그때 5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 문자부터 시작해서요. 1월 19일 날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23일 날은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런 내용. 큰맘 먹고 비대위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이제 8개월이 이상 지난 일인데 과연 내일 불기소 처리 이후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때 1월에 결국 사과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도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저 문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전히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한다면 내가 생각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예정된 선거 그 다음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굵직굵직한 큰 선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사과를 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사실 이 디올백 관련, 명품백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외부적 활동을 다시 자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수심위의 결론이 나자마자 마포대교 순찰을 하고 뭔가 외교 순방도 다시 열심히 따라다니시고 이런 그 외교 활동, 외부 활동을 다시 재개한 걸로 봤을 때 본인은 이제 이 뭔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것, 독대를 하지 않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만나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건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안 만나주는데 왜 안 만나주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 어차피 들어주지 못하니 만나지 않는 걸로 보여질 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혹자는 남북 정상회담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왜 더 어려운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 김 여사와 최혜병 특검법 이런 법안 3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벌써 21번입니다. 이승만 45번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송영호 대변인.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 21건의 거부권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루스벨트 대통령 제2 요구를 635번 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유일하게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그 국회 선진화법에서 중요한 숫자인 180석, 즉 180석을 저지하기 위한 120석 이상을 여당이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것이 이제 5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제2요구권 행사 횟수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동렬해서 놓고 비교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저 횟수는 이제 소위 예를 들면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지만 법안 개수는 4개. 그러니까 제2요구 행사 횟수는 4번.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사안사안별로 성격을 보면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횟수를 가지고 비교할 것은 아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게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의 아킬레스건이다, 아픈 손가락이다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실과 또 여당에서는 어떻게 또 방어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였죠. 시니어암이라고 5060을 군대에 보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의견을 여당 국방위원장이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먼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의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요즘에 군내 병장의 월급이 2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요즘 군대, 저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 60만 대군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50만 대군도 무너졌다고 하죠. 앞으로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 우리 군대 숫자가요. 해봤는데 이거 말고요. 현 제도 유지 시에 병력 수급 전망이라는 제가 그래픽을 좀 전망해봤습니다. 2021년에 51만, 49만, 47만
결국 2039년 가면 39만 명까지 군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5060 시니어 세대가 군대를 가서 일부 어떤 업무를 좀 거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제기된 건데, 자, 먼저 우리 패널들에게 5060 시니어 아미에 대한 찬반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찬성 2명, 반대 2명. 예.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짠 건 아닙니다. 이 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수영 평론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도 당장 50대 후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암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일반화된 용어가 돼 있고, 실제 우리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군대 수가 15년이면 지금 저 표에 나온 대로 3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예. 어떻게 보완합니까? 100만 대군은 벌써 무너졌고 60만 대군 무너졌고 30만 대군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말대로 뭐 돈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장 월급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재고용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경계 이런 건 좀 빼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혹은 뭐 취사 혹은 행정 이런 업무에 투입된다면 경륜과 실리 모든 걸 살릴 수 있고, 젊은이들의 또 부담도 덜 수 있고, 오히려 우리 국방은 젊은이들은 전방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도 가능하죠. 저는 예. 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군대를 갔다 왔을 것으로 보이는 성지훈 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경계병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땐 다른 행정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군대가 결국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병사로 들어온다든가 어떤 계급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군대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간부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병사들이 이분들과 어떤 계급 체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갑자기 이분들을 이거 속된 표현으로 부릴 수 있을까? 이분들을 이 저임금으로 뭔가 그런 노동력을 행사하도록 뭐 지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계급 체계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계병을 아마 성일종 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경계병에 대해서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기에 시니어 아미에 대해서 경계 업무를 맡겼을 때 과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실 것인가? 좀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성일종 의원께서 5060에 속하시는데 그냥 명예 입대 한번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룡 대변인은 왜 찬성입니까? 일단 앞서 그래프에서도 봤습니다만 병력 자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실도 과거 같으면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 현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은 병역 면제를 받았을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병력 자원이 점점 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시니어 아미라고 하는 발상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병력 자원의 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5060의 재취업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50대 초반이나 이럴 때 퇴직을 해서 자영업을 하자니 사실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자니 또 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고, 그런 거를 뭔가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해봤을 때 시니어 아미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보직을 맡길 것인가, 이것은 국방 차원에서 굉장히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병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실성에 의문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PX를 관리한다든가 취사병, 그렇죠, 취사병이라든가 행정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시니어 재입대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김정일 대표님 마지막입니다. 예, 저도 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이 군 병력 수급 체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병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지금 현재의 이 징병제가 모병제로 갈 것인가,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군 병력 수급 체계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이 토론의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된다 하는 문제 제기였다면 저는 뭐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5060 뭐 새벽에 잠 없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고용 효과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접근으로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절벽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갑자기 뭐 군인의 뭐 5060 세대가 투입되고 이런 식의 논의,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전체적인 이 수급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올 초에도 사실 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그냥 여성 희망 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이를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2월에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여성도 군대 보내면 이 당연히 그 군인 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참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참 경쟁이 뜨겁죠. 관련해서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입주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입주를 했고요. 앞으로 여기서 이제 살면서 서울과 곡성에서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저 개인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영광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살이를 하긴 하되 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 지금 뭐 영광군수 한 명 뽑는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때 아닌 숙소 논란이 벌어졌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영광에 내려가서 한 달 산다더니 호텔에 가서 사는 거냐? 초화 호텔이냐? 뭐 이랬더니 뭐 삼성급이다. 뭐 여기는 에어컨이 없다. 또 저기는 에어컨이 달렸네. 뭐 등등 하면서 이런 숙소 논란으로 번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에어컨이 있는 방이다, 뭐 그 호텔도 하루 6만 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저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물론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단일화를 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좀 치열하게 다툴 때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거나 서로의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단일화를 하는 지역의 구민들, 지역 지지자들에게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좀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저런 국회의원들, 최고위원들이 와서 월세방살이를 하는 것, 뭐 방에 에어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이냐.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해줄지를 갖고 깨끗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 저런 좀 지역적인 부분에 갖고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빨리 지양을 하고 정책 경쟁하러 가면서 좀 건전한 이 호남에서의 경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 경쟁 좋습니다. 정책 경쟁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발언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받고 5만 원 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잘 예산 절감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소득도 좀 지역 학교도 지금대로 받고 5만 원 더. 전 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이런 쏠찬이 쌈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받고 5만 원 더.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받고 5만 원 더. 예, 영광 주민들 좀 지원하자.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게 뭐 돈뿌리기 경쟁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요. 전국 299곳 자치단체 가운데 영광의 재정 자립도 163위, 곡성 172위입니다. 근데 자체 수입률 10% 안 되는 데입니다. 여기 100만 원씩 주잖아요. 500억, 600억 들어갑니다. 누구 돈입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들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미리 보는 대선처럼 누가 더 퍼주기 경쟁하느냐를 군수선거에서 보이면 안 된다고 보고 받고 5만 원 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걸 꺼내놓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보궐선거 중요합니다. 건전한 정책 경쟁이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8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사건 사고 소매치기 자작극. 예,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어요? 소매치기는 왜 자작극을 했다는 겁니까?
이 남성이요, 서울의 강남역 인근 편의점에서 이 눈썹 손질용 면도칼을 구매를 해서요. 예. 자작극을 벌여서 채무를 조금 면제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저분이 뭘 사네요? 저게 네. 면도기. 맞습니다. 지금 면도칼.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예. 20대 남성 A씨인데요. 무언가 물건을 하나 사들고 예. 지금 옮겨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적해 보이는 화단 쪽으로 가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지금 면도칼을 이용해서 앞주머니를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네, 끊어내고 있습니다. 예. 왜 멀쩡한 가방을 이렇게 훼손했냐? 예. 그 이유가요. 알고 보니까 자신의 지인에게 빌렸던 450만 원의 채무를 변제기를 미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작극을 펼쳤고요. 허위로 112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안 나중에 늦게 갚으려고. 네. 그래서 본인의 가방을 칼로 긋고 도둑이야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날 이 남성이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니라 올해 초에 자신에게 450만 원을 빌려준 지인인 채권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렇게 강남역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이 가방을 스스로 훼손한 다음에 지인을 딱 만나니까 그 채권자 지인이 네 가방 틀어졌다. 이거 뭔가 소매치기 당한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권유를 받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때문에 경찰이 무려 16일 동안 CCTV를 수사하고 정말 막대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된 그런 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허위 신고까지 하고 자작극까지 벌이고 이게 이제 저렇게 확인이 되면 저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 남성에게도 적용된 제명인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남성은 단순히 112 허위 신고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정말로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도 제출을 했고요. 또 피해 장소도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번 달 초에 검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검거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 검찰에서는 아마도 구공판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16일 동안 낭비됐기 때문에 형량 또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전국에 워낙 많은 CCTV가 있어서요. 저런 거짓 신고는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예, 우리 푸바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일본의 판다도 지금 오늘인가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근데 조기 반환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핀란드인데요. 이 중국에서 2017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당시에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자이언트 판다 한 쌍, 루미와 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예. 근데 이들의 계약 기간, 대여 기간이 2033년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었는데 예. 재정적인 사유로 이 핀란드 동물원에서 조기 송환, 8년이나 대여 기간이 남았음에도 조기 송환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돈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먹이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실제로 핀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이 판다 한 쌍을 보호를 해줬는데 이 판다를 들여옴으로 인해서 이 하우스 별관을 지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별관을 건립하는 데만 든 비용이 하나로 118억이 넘게 돈을 들여서 이 별관을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많은 방문객들이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지만 문제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도 있었죠.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 방문객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유지 비용이 연간, 그러니까 중국의 이 보존 비용을 내는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1년에 22억이 넘는 돈이 유지 관리비로 또 든다고 많이 해요. 드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핀란드 해당 동물원에서는 정부에 우리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조기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지자체마다 판다를 데려와 달라라는 요구가 막 쏟아지고 있어서 내가 유치해 올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렇게 조기 상환하는 나라도 있군요. 예,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노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김용만 씨입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예, 참 정정하셨는데 네. 별세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가수 김용만 씨가요. 1933년 이 향년 이 91세의 나이로 이 그제 자택에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7월에도요. 이 가요 무대에서 엔딩 무대를 장식하셨을 만큼 굉장히 정정한 모습을 예. 보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 전쯤에 사모님께서 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결국 그제 별세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953년에 남원의 수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데뷔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도에 청춘의 꿈, 또 66년에 방금 들으셨던 회전의자라는 또 많은 또 히트곡들을 내놓으셨고요. 50년대, 6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셨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지금 보면 이 66년에 나온 회전의자 네. 저 가사가 굉장히 그 유행어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알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저게 이제 산업화 시대, 우리 각자 이렇게 할 때 막 빈부격차 심할 때 희망을 줬잖아요. 예. 너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아. 회전의자 주인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빙글빙글 돌다가 네가 앉을 수도 있고 과장이 앉을 수도 있고 부장이 앉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던 정말 메시지를 담았던 노래였습니다. 예, 그 안에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러니까요. 자, 그때 우리가 이른바 계룡남의 시대 아닙니까? 개천에서 용하는 예. 억울하면 출세해라.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밋빛 푸른 희망을 줬던 노래입니다. 예, 참 요즘엔 이렇게 가사 들어보면 옛날 노래의 가사들이 참 울림이 있고 참 듣기도 쉽고 한데 요즘 노래 참 어렵습니다. 자, 많은 요즘에 남진 나훈아 씨 등 유명한 가수들 많죠. 오랫동안 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만 씨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